잘들 계십니까? 오늘 비도 오고 날도 좀 따뜻해졌고 해서 봄이구나 이런 실감을 많이 하던 날이었습니다. 절기, 이 공간의 어떤 변화, 위상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장미를 밀어올린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면서도 실제 이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모든 식물들이 함께 반응하는 것 보면 참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5번째 영상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그 영상을 미리 찍어놨다가 그 창조성이라는 부분을 더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듣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직접 그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왜 밑에서 위로 올려 찍느냐. 어렵다라는 얘기는 기본이었고요. 그 밑에서 위로 올려 찍는 건 별다른 의도가 없고 장비의 한계가 그랬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비가 너무 이렇게 낮은 앵글밖에 안 돼서 책을 좀 올려놓고 이렇게 찍어보게 됐는데 내용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제 뒤로 보이는 이 액자에 빛이 반사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찍었던 거고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밑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런지 그런 건 전혀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부분 또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8강에 올렸던 어제라고 5번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렸던 8강의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볼까 합니다. 자, 가장 흔하게 이렇게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리고 아마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이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을 공간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 게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스페이스처럼 나 혹은 그 어떤 물질 자체를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물리적 공간, 이런 거를 공간이라고 다들 생각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 더 추가한다라면 심리적 공간 같은 거. 자,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감각을 중심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즉,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혹은 공간, 혹은 간 이런 부분들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공과 공성에 의해서 드러난 공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범주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나의 의식 영역 안에서만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따지는 영역이 불교의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유식무경,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오로지 식만 있고 경은 없어.
인간의 마음 밖을 벗어나는 것에 있어서 무리나 실체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유식학이거든요. 그 유식학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되는데, 대부분 그걸 이제 공부하기도 어렵거니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체유심조, 그냥 마음먹기 나름이야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만 이걸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심리적 공간을 뭐 넓다고 생각하면 넓은 거고, 이 공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다운 거지, 마음 따라 바뀌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만을 우리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나 혹은 유식무경의 그 경이 나타나는 공간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자물리에서 이중슬릿과 같이 그 관찰자 역할을 만들어내는,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전자의 어떤 그 움직임이 관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중슬릿 실험의 관찰자 효과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창조되는 공간과 아울러서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 우리의 의식이 참여했을 때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이전에, 그러니까 활성화되기 이전에 어떤 기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길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중슬릿 실험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간, 상대적 간, 이 간이 이 확장된 것으로서의 현실 세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던 공간이라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은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즉 인간의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세계를 공간으로 얘기를 했다면, 제가 얘기를 하는 이 공간은 인간이 참여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변화가 나타나는 그 세계와 그 이전 세계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그냥 참여자로서만 등장을 할 뿐이지, 어떤 사건을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을 개입하면서 이걸 계속 변화하는 어떤 모티브, 변화의 어떤 주체로서만 등장할 뿐이지, 인식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식 주체란 말은 여기서 조금 이제 좀 따져볼 만한 있지만,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을 본다. 우리의 감각과 그 심리적 어떤 그 상태 혹은 물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이 작용 공간을 봤을 때, 이것이 나타내는 어떤 특이한 변화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혼백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작용적 공간,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그 관찰자로서 그 양자심리의 이중슬릿 실험의 관찰자로서 등장을 했을 때, 그냥 내가 단지 그것을 관찰하기만 했는데도 전자의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전자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나의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무엇인가가 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 전자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혹은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의식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러한 일련의 그 사고
사고작용이 저의 얘기와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작용이 되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관찰하기만 했는데도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면 제 이야기의 여러분들처럼 그 안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어떤 이중 순리 실험이 실행되어지는 그 바탕 안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그러면 그 공은 우리가 그 이중 순리 실험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월산 스님의 그 임종계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일생, 한 생애를 이렇게 제가 그걸 자꾸 과거라고 읽어서, 예, 과거가 아닌데, 한 생애를 내가, 살고 살아보니, 예, 미일보, 내가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다. 본래 기위는 천지 이전, 본래 기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참여하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바탕을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현상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면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탕으로서 공이 작용을 해서 간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상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과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우리 또 다른 어떤 개념에서는 그걸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에서는. 자, 이것이 공으로 작동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성이나 자성 혹은 사랑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음양과 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과 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의 어떤 원리로서, 섭리로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할 때 어떤 현상적인 측면 안에서 일정한 어떤 규칙성으로 이게 나타날 때 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섭리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보통 이게 유학에서 얘기하는 기와 리로 나타납니다. 주기론, 주리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기와 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주기와 주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공과 법, 섭리는 모두 각각의 어떤 차원을 지닙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있다.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각각의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즉, 묻는 자가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성과 너의 자성은 같지만 그 두 자성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장미의 자성과 국화의 자성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지만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가을에 나타나고요. 하나는 봄에, 여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릅니다. 자, 법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각각의 다른 특성과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음양과 도로서 나타나면서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섭리로서의 기와 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와 리로서 만물을 창조하는 각각의 어떤
자연으로서, 예, 아주 천연스럽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연으로서 작동을 하게끔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공과 법, 리, 즉 공간을 중심으로 공을 작용적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입장에는 각각의 작용 특성에 따른 차원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가 나타납니다. 개가. 제가 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권을 넘어서는 귀신을 보는 무당이 없다, 이렇게, 예,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마치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면, 자, 이게 우리가 수평적인 어떤 이 물질적인 스페이스예요. 여기 대한민국도 있고, 여기 일본도 있고, 여기 미국도 있고, 여기 저쪽에 어떤 아프리카도 있다 칩시다. 네. 자,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늘상 향하는 방향, 주먹을 쥐더라도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은 늘상 엄지로서의 어떤 그 작용점이라는 걸 늘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엄지는 검지와 서로 작용점이 달라요. 달라야 주먹을 쥘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손가락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수평적인 공간 안에 이 제각각의 어떤 문화라고 하는 심리적 어떤 특성 안에 다시 이렇게 각각의 차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엄지에는 엄지의 차원이 있고, 검지에는 검지의 차원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시간을 하나 더 포개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현재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단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의식의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소통이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개라고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각각의 개라고 하는 부분이 분화가 되면서 하나로 다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서 이렇게 통섭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예. 원리라기보단 그것을 통섭할 수 있는 어떤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을 매질로서 통섭을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되먹이는 게 백입니다. 그러니까 백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렇게 각각에 분화되어 있는 공의 어떤 작용적 특성을 몸을 매개로 해서 다시 묶어요. 그리고 이 몸을 매개로 해서 묶었는 백이 경험하는 것은 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그 공에 이렇게 되돌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이렇게 도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끊임없이. 네, 새끼고기처럼 계속 매듭지으면서. 서양에서는 왜 꼬리를 먹는 뱀 혹시 보셨어요? 이렇게 자기 꼬리를 이렇게 물고 끊임없이 도는. 그걸 뭐 브로보로스의 뱀인가? 제가 옛날에 논문에 한번 그 자료를 쓰려고 했다가 뭐 의미가 없어서 그냥 던졌던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서양 신비주의에서도 그 개념을 써요. 동양에서는 그거를 음과 양의 형태로 이렇게 우리 태극 있죠? 그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그 작용이라는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것, 그게 영이고요. 이러한 작용점들을 힉스 입자처럼 이제 이러한 작용점들을 만들어내주면서 사라지는 게 영의 입장이고, 이러한 것들이 현상으로서 드러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이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어떤 그 감정적 사건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계속 축적되는 것이 사후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저도 실제 이 개념을 바꾼다라기보다는 이걸 정말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한 3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그게 말로는 상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상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거나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걸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뭐 확실하게 다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리를 하려고 하면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했다라는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 들어가려고 하면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서 아리까리해지는,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8강에서 비춤에 대한, 거울에 대한 예를 들었죠. 거울과 비춰진 대상은 하나 알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여기의 인식은 거울에 비춰진 그 대상과는 분리될 수 있으나 이 비춰진 대상과 거울은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비춰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내가 지금 거울에 비춰져서 나를 확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거울을 봐야 알아요. 즉 타자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 인간의 자아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바로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아가 타고난 거라면,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한 어떤 것이라면, 네,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나인 줄을 알아야 돼. 근데 아무것도 보거나 듣거나 느끼지 않았는데도 나가 나인 줄 아는 사람은 제일 원인으로서 신밖에 없어요. 인간은 내가 나인 줄을 알려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야 됩니다. 즉 태어나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감각적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나 이 충격을 내가 수용하는 과정, 이것이 인간의 자아와 성격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내 내면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자아라고 하는 부분은 태어나서 고유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받고 영향받는 과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울을 들여다봄으로 인해서만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비춤의 어떤 주체로서의 거울과 인간은 서로 또 뗄 수 없어요. 그러나 거울에 비춰진 나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또 분리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쉽죠. 자, 이 거울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는 걸 우리 현실이라 그래요. 현실. 자,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비추는 그 거울의 본래 성질과
거울에 비춰진 나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거나 혹은 그 특정한 어떤 과거의 기억이거나 아니면 그 또 다른 어떤 차원의 뭐 우리가 보통 유괴라고 얘기를 하는 귀신이 이렇게 있는 뭐 그런 영역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우주 대도서관, 아카식 레코드예요. 그러면 나와 내 대상은 분리될 수 있으나 거울과 비춰진 대상이 분리되지 않고 거울과 또 내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계는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순환합니다. 그렇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제 말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가 사라졌어요. 내가 거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울에 비춰졌던, 거울에 기존에 비춰지고 있던 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라졌을까요? 즉,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여기 비춰졌네를 알려면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나는 지금 내가 움직이는 걸 바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인지하는 것은 조금 전 것이죠. 조금 전. 이미 내 눈에 들어와서 그걸 알리면. 그러니까 나는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의 것, 이미 거울에서 사라진 조금 전의 것을 보고 또 조금 전의 것을 지속해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현재라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는 내가 사라졌다라면 방금 전의 모습을 거울에서 비춰주고 있던 이것도 역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거울이 정말 우리 물질적인 어떤 그런 거울이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울이라면 그 거울에 비춰졌던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라져서 이것도 같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후, 유계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종이 위에 글자가 붙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거울에 비춰진 그 의식의 어떤 작용이 사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뭐 거기를 유계, 사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나쳐왔던 모든 이것들이 사후의 세계인 거예요. 내가 죽진 않았지만 내가 과거라고 하는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 과거의 시간은 이미 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기억되고 저장되면서 특정한 어떤 감정 상태로, 즉 내가 참여했던 그 참여자로서의 어떤 변화를 이미 거기에서 촉발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면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나는 상귀신인 거예요. 내 몸이 사라지면 그때 이제 죽은 귀신이 되겠죠. 여기에서 거울에 비춰짐을 공이라고 하고요. 거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작용을 공이라고 하고요. 그 거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비춤과 우리가 그것을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여기 있다를 아는 비춰짐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두 개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후, 유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 요 지점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의 모든 존재들은 비춰짐이라고 하는 비춰짐과
비춤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머물러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빙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환생과 빙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이 인간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패턴이에요, 패턴. 누가 이렇게 한다, 그 고승이가 이렇게 한다, 그런 거?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래서 별다를 것도 없지만, 비춤과 비춰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공적 영역 안에서 보면, 한 개인의 비춤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거울 입장에서는. 따라서 어떤 한 인간이 자기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속해서 태어나겠다. 공의 입장에서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신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내가 다시 계속 태어나겠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이 세계에서 갖고 있던 어떤 특정한 삶의 지향이나 특정한 삶의 에너지 혹은 감정의 어떤 어, 감정의 크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흔하게 그냥 나타날 뿐이지 거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귀신도 마찬가지로 비춰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즉 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신들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늘 비춤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프로세스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즉 죽은 귀신은, 죽은 어떤 기억들은 살아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자꾸 이렇게 잇대어져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특정한 아이덴티티가 환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개념에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에 혹은 일련의 어떤 사건에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갖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윤회를 결정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바는 아닐 거예요. 이러한 백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빙의는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몸을 통해서 현상계에 다시 이렇게 태어나야 할 어떤 태어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윤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백, 그 다음에 혼, 영, 사후, 귀신, 이게 다 뒤죽박죽 돼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현실, 이 물질 세계를 이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거, 성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해서는 당최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혼백령을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불교를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혼백령을 얘기를 하는, 저희 스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저 마구니 새끼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저 마구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은 저보고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특히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면 주여 소리 하시다가 나중에 저 사탄으로부터 혹은 사탄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내가 그러면 무엇을 건너갈 것인지, 어떻게 이 은혜를 끊을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화, 개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또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2번씩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2번씩이나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까라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용기를 좀 냅니다. 저는 제가 아둔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제가 건너온 징검다리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어려우시더라도 조금씩 자꾸 듣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고 결국에 중심을 우리 인간의 의식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 이 물질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 세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물질 세계 혹은 감각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이 이 감각 체계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되먹여지고 있는 순환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게 아니라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마음먹기 달렸어가 아니에요. 그 마음먹기에 달렸어라고 하려면 하긴 뭐 깨달아도 달렸고 깨닫지 못해도 달렸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은 마음을 이제 깨닫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깨달아지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말미에나 제가 오늘 부산 가서 조미용 박사님 플랜트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짧게 찍은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